오늘은 영아기의 정서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아기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발달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인데요. 오늘은 그 할로우라는 과학자가 원숭이를 실험을 하였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그 음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 원숭이가 느끼는 어떤 편안한 그런 촉감이나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실험입니다. 할로우라는 사람이 1900년 초기에 실험을 하였는데 이 원숭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미 원숭이에게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리모에 의해서 길러지게 했는데 첫째 대리모는 이렇게 천으로 만든 편안함을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대리모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대리모는 우유를 주지만 철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리모를 이렇게 놔두고 이제 시간을 보내게 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 아이들이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라는 행동주의적 behaviorism, 그 행동주의적인 이론에 근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로우의 실험은 이러한 개념을 바꾸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대리모 중에서 아기 원숭이들은 천으로 만든 대리모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철사로 만든 대리모, 즉 우유를 주는 대리모에게서는 우유를 먹는 시간에만 잠깐 갔다가 바로 이 천으로 만든 대리모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원숭이들은 접촉을 통해서 편안함을 얻고 안정감을 추구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할로우의 연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유나 음식이 애착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들을 계속 이제 따라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릴 때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아기 원숭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불안한 행동 양상을 나타냈는데 감정이 없는 표정을 짓거나 그 케이지, 그 우리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반복적인 행동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래 그런 그룹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사회적인 부적응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려서부터의 사회적인 고립이나 애착 형성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이후에 큰 사회적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할로우의 그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보울비라는 사람입니다. 보울비는 애착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보울비는 그 애착 이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울비에 따르면 애착이란 감정적인 유대 관계로 어린 시절 부모와 형성한 애착 관계는 전 생애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볼비는
그 엄마와의 친밀 관계인 애착을 통해서 그 유아의 생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애착 대상과 유아가 근접성을 유지하게 될 때 생존 확률이 높다는 그러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착 형성은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성공적인 애착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는 신뢰할 만한 양육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아가 필요할 때 높은 반응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영아가 울 때 반응하고, 기저귀가 차가워서 울 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한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자주 반응해 줄 때 아동은 안정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정감이란 secure base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안정대를 형성하게 될 때 그 영아가 느끼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아는 부모는 믿을만 하다. 그리고 자신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안정대에 근거해서 자신은 환경을 탐색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환경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아동이 안정감을 가지는 그러한 secure base, 안정대를 형성할 때 환경을 잘 연구하고 탐색하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유아들의 행동은 에인스워스라는 그러한 연구자가 만든 과학자가 만든 낯선 상황에서 잘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플랫폼에서 에인스워스의 그 연구 실험실 낯선 상황을 이제 올릴 텐데, 그것들을 잘 살펴보고 어떤 아동이 안정대를 형성하였는지 한번 이렇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애착 단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셰퍼와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60명의 그 영아들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1살 이후까지 이제 관찰을 하였는데요. 처음 3개월 동안에는 그 특정한 부모에게 애착을 형성하지 않고 영아는 울거나 칭얼거림을 통해서 그 양육자의 관심을 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자가 영아 옆에 있도록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이제 관찰을 하였고요. 그리고 7개월이 되게 되면 이 영아는 주 양육자와 부양육자를 구별하였는데요. 영아의 필요에 잘 반응하고 대응하고 만족시켜주는 주 양육자에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하였습니다. 이 7개월이라는 그 시기는 영아가 대상 연속성이 발달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대상 연속성이란 말 그대로 대상이 계속 존재한다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시각이나 촉각을 통해서 느끼지 않더라도 사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인지적인 능력입니다. 이러한 대상 연속성 인지 능력은 애착 행동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7개월) 이후의 아동들은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보인다고 인지하며 엄마를 찾게 되는데, 이러한 대상 연속성에 의해서 아동은 엄마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셰퍼와 에머슨에 따르면 11개월 된 영아는 주 양육자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여주는데,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잘 대응해준 주 양육자가 옆에 없게 되면 울면서 찾는 행동을 보여주었고, 격리불안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그 불안한 것을 울음으로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영아는 주 양육자 외에도 다른 형제나 친척들과도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인스워스는 애착 이론을 형성한 보울비의 그 이론을 실험실 상황을 통해서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착 이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에서는 12달에서 18달 된 영아를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연구하였는데요. 이제 이 영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실험실에서 처음 몇 분은 영아와 같이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들이 실험실에 있는 여러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실험실에서 신호를 줍니다. 이렇게 나크를 해서 실험을 하면은 엄마는 이제 실험실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아 혼자 실험실에 남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영아는 엄마가 이제 그 실험실을 떠나게 되면 엄마를 찾거나 울거나 문에 서서 엄마를 기다리거나 이제 하는데, 그러다가 2분 정도 있다가 엄마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엄마와의 그 리유니언, 재회를 통해서 만나는 동안 애착의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에인스워스는 4가지 형태의 애착을 구분을 하였는데요. 처음에 ambivalent attachment. ambivalent는 양가적인 그러한 감정을 나타내는데요. 이 양가형 형태에 속하는 아이들은 엄마가 영아 옆을 떠났을 때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 영아들은 엄마에게 안기면서 안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안정이 쉽게 되지도 않고 동시에 화를 내면서 그러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원하지만, 안정을 받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엄마를 막 차거나 이렇게 막 밀거나 그러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실험실 있는 동안 내내 안정을 시키는 게 어렵고 놀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합니다. 에인스워스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엄마와의 그 안정된
secure base, 안정감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환경에 관심을 주거나 놀이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약 15% 정도의 아동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가 처음 15개월 동안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거나 이 아이들이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러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낯선 상황에서 부모가 없을 때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가 실험실에서 다시 돌아와서 있더라도 심리적인 안정이 어렵거나 놀이나 환경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회피형 아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피형 아동들은 주 양육자에 대해서 특별한 선호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 아이들은 부모가 방임을 하거나 학대를 했을 때 이러한 회피형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가 부모에게 의지했을 때 벌을 주거나 그러면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안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표현을 하지 않는 습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회피형 아동들의 놀이 행동을 관찰해 보면 그렇게 놀이의 그 형태가 아주 발달된 형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동들은 놀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환경을 탐색하는 그러한 행동도 많이 보여주지 않았는데 아주 표면적으로 이렇게 놀이 행동을 이렇게 보고 그냥 다른 것을 또 놓고 그리고 다른 장난감을 보고 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탐색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isorganized attachment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disorganized attached 아이들은 혼란된, disorganized는 아주 이렇게 혼란된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요. 혼란된 행동 패턴을 보였는데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마와 이렇게 불안해서 울다가 엄마가 딱 돌아왔을 때 엄마 그 표정을 보면은 정신이 없어 보이는 멍한 얼굴 표정을 하거나 목적이 없는 혼란된 행동들을 보여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 달려가다가 이렇게 얼어붙은 행동을 하거나 엄마에게 달려가다가 다시 장난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혼란된 행동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아동들은 부모를 피하기도 했고요. 또는 부모가 안아줬을 때 반항하는 행동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그 부모를 보면은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 행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때로는 아이들을 편안하게도 해주었지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양육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며 혼란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태를 살펴보면 securely attached, 안정형 애착 상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정형 애착 상태된 아이들은 실험실에서 엄마와 헤어졌을 때 무척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왔을 때에는 도움을 요청하며 안기고 반가워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주 신체적인 접촉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후에 이 아이들은 놀이에 다시 돌아와서 이 장난감을 탐색하고 그러한 환경을 탐색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안정형 유아는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아동들은 겁이 났을 때 부모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리라는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정된 아동들은 이전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부모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안정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인스월스의 그 연구에서 보면 대부분의 아동들, 70% 정도의 아동들이 이 안정형에 속하였습니다. 에인스월스 이후에 여러 연구가 뒤따랐는데요. 그 연구들에 따르면 그 유아의 초기 2년 동안 형성한 애착의 형태는 아동기의 사회성과 청소년기와 그리고 성인기의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ODD, 즉 반사회적 반항 장애 또는 Conduct Disorder, 비행 장애라고도 하죠. 그리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트라우마 장애, 이러한 반사회적 장애, 비행 장애, 트라우마 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들은 애착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행동 장애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초기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성인이 되어도 그 친구 관계나 그 친밀한 관계, 즉 배우자나 그런 연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어른들의 경우 자아 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러한 밀접한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동 패턴은 왜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보울비의 애착 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그 유아의 필요에 잘 반응하면 이 유아는 내적 그 모델, internal working model, 내적 작용 모델이라는 그러한 형성에서 자신은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고 부모는 믿을 만한 사람이며 더 나아가 세상은 믿을 만하고 자신에게 친절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부모와의 그 어린 시절 관계에서 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면 자신도 긍정적인 자아 형성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거절을 하거나 neglect, 방임을 하거나 또는 일관되지 않은 양육을 했을 때 아동은 이러한 internal working model, 그 내면화 형성이 자신은 가치가 없고 부모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서 세상은 자기를 거절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친구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비는 이러한 애착은 자아 존중감에 또한 영향을 주는데 이 아동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애착이 잘 안정되게 형성된 아동들은 독립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도 나타났다는 그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 시절 그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부모와의 경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필요를 부모가 채워주지 않았던 경우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직까지도 많은 자신에게 그러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신의 그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자신의 현재의 행동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을 깨닫는 그러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행동에 대한 문제가 인식이 된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관찰이 치료의 첫 번째 스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가 있었다면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부모의 환경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컴패션, 부모에 대한 동정심, 이해심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된 내면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